미라야, 아직 의식 없대. 이번 주 안에 위원회 열리면 내가 처리할게. 미라. 낯선 이름이 병실 공기 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았다. 나는 서윤아, 국내 최대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석건우 이사장의 외동딸이다. 사람들은 늘 내 이름 앞에 재단 후계자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남편 민도현은 유력신문사의 전략본부장, 세상은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천생연분이라 말했다. 하지만 그건 껍데기뿐이었다. 결혼 8년, 나의 하루는 언제나 남편의 일정표 안에 맞춰 움직였고, 내가 좋아하던 글쓰기는 재단 후계자 체면에 기자는 좀이라는 말로 접어야 했다. 사고가 난 날 나는 재단 내부 기금이 어디론가 흘러들어간 흔적을 추적 중이었다. 남편의 이름이 그 계약서 사이에서 보였고, 그날 밤 강변도로에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차가 미끄러질 때 본 도로 위의 불빛, 그리고 쾅 하는 충격. 다음 기억은 차가 아닌 병실 천장이었다. 눈을 뜰 수 없었다. 그러나 모든 소리가 들렸다. 산소포화도 기계가 삑삑하고 울릴 때마다 옆에서 나는 남편의 목소리가 내 귓가를 찔렀다. 유나야, 제발 좀 빨리 정리되자. 너 계속 이렇게 있으면 회사도 나도 다 꼬여. 그 말은 애절하지 않았다. 조급했고 차가웠다. 나는 숨도 못 쉬는 몸으로 그 낯선 온도를 느꼈다. 내가 알고 있던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꺼냈다. 미라야, 아직 의식 없대. 응, 이번 주 안에 위원회 열리면 내가 처리할게. 미라. 낯선 이름이 병실 공기 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았다. 나는 그 이름이 누구인지 몰랐다. 그러나 직감했다. 그가 나를 잊은 게 아니라 이미 다른 여자를 품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여자는 지금 이 상황을 함께 설계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걸.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귓속으로 파고들며 내 심장을 더 세게 두드렸다. 정리되자, 위원회, 처리.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단어들이었다. 그가 말한 위원회는 환자 보호자 윤리위원회일 것이다. 뇌사 판정을 서두르는 회의. 그가 그걸 처리라고 불렀다. 나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차갑게 깨어 있었다.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그의 회사 프로젝트는 실패했고 재단 이름을 빌려 수백억이 오갔다. 그 돈은 내가 서명해야만 움직일 수 있었다. 내가 깨어있는 한그는 그 돈에 손댈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뇌사 판정을 받으면 배우자 후견인 자격으로 모든 서류에 서명할 수 있다. 이해가 됐다. 나를 걱정하는 눈물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필요했던 거다. 그날 이후로 그는 하루에 2번씩 병실에 왔다.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는 남편이라는 가면을 쓴 채 의료진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면 내 손을 꼭 잡는 척했다. 그 모습은 완벽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를. 밤이 되자 그는 또 전화를 걸었다. 이번 주 안엔 끝내야 해. 보험도 다 정리됐으니까 위원회만 열리면 돼. 보험? 그 단어가 내 귀에 또렷하게 박혔다. 내가 의식을 잃기 전 그는 생명보험을 새로 추가하자며 혹시 모를 사고 대비라 했다. 사고가 일어나기 닷새 전이었다. 나는 귀로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사람의 진심은 말로 듣는 게 아니라 그 말 사이에 숨결로 느껴진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나는 죽은 척하고 듣기로 했다. 모든 거짓을 끝까지. 그리고 그 순간 다짐했다. 몸은 멈춰 있어도 귀는 살아있다. 이 귀로 그가 만든 거짓의 무덤을 끝까지 파헤치리라. 다음 날 오전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낯선 구두 굽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그 발소리엔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들을 수 있었다. 그 여자는 내 앞에 선 남편에게 익숙하게 말했다. 여기 CCTV 없지? 없어. VIP룸이라 다 막아놨어. 넌 그냥 환자 모니터만 보는 척해. 그녀의 목소리는 젊고 단단했다. 단어 끝마다 자신을 믿는 확신이 배어 있었다.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단번에 느꼈다. 남편의 말투가 바뀌었다. 내게 말할 때처럼 억지 미소를 섞지 않았다. 오히려 편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곧 들려왔다. 미라야, 너무 걱정하지 마. 어차피 깨어날 확률은 없어.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나 그런 뉴스 너무 많이 봤어. 갑자기 눈 뜨는 사람들. 이 사람 깨어나면 끝이야. 그럼 재단도, 프로젝트도, 내가 한 일도 다 들키지. 그 말이 내 귓속에 박혔다. 그때 한 일. 무슨 뜻일까?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단 말인가.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났다. 사고 며칠 전 도연이 내 차를 정비소에 보냈다. 이유는 브레이크가 좀 밀리는 것 같아서. 그 정비소는 그의 대학 동창이 운영하던 곳이었다. 그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내가 의심할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그 동창의 얼굴과 도연의 표정이 함께 떠올랐다. 그 여자는 차분히 말했다. 그럼 빨리 보호자위원회 여세요. 아버님은 당신 믿잖아. 사위가 알아서 하겠지. 그 스타일이더만. 응, 회장님은 내 말 잘 들어. 괜히 감정 섞으실 분도 아니고. 이번 주 안에 정리해야 돼.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이 날카롭게 내 귀를 찔렀다. 그들은 나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내 존재를 없애려 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신뢰를 이용하고 있었다. 나는 몸이 꼼짝도 안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불이 붙었다. 아빠 믿지 마요. 저 사람 내 남편 아니에요. 아버지는 세상을 너무 곱게 봤다. 그는 도연이처럼 믿음직한 사위 없다고 늘 말했다. 사업을 도우며 내 남편에게 회사 자료를 맡기기도 했다. 그 신뢰가 지금은 칼이 되어 내 목을 겨누고 있었다. 도연은 그 여자를 불러 의논하듯 말했다. 이번에 위원회 통과하면 후견인 신청 바로 넣을 거야. 재단 자금 이사 승인도 서류만 남았고, 그럼 나랑 같이 사는 것도 이제 문제 없겠네. 조용히만 해. 아직은. 그녀의 웃음소리가 짧게 울렸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졌다. 사랑이라고 믿은 세월이 얼마나 헛된 환상이었는지 단 한 대화로 끝났다. 그들이 떠난 뒤 병실엔 정적만 남았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며 내 심장을 대신 뛰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세웠다. 그래, 이제 알겠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이 사람은 내 사고를 계획했고 내 이름으로 돈을 빼돌릴 생각이었어. 그 여자는 공범이야.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몸은 묶여 있지만 귀는 자유다. 귀로 증거를 모으고 머리로 기억을 쌓는다. 언젠가 눈을 뜰 때 이 모든 대화를 법정에서 다시 틀어줄 것이다. 그날 밤 간호사가 들어와 수액을 갈며 말했다. 남편분 참 자상하시더라. 환자 곁에서 하루도 안 빠지고 오시네. 나는 속으로 웃었다. 자상함이라니. 사람들은 늘 보이는 것만 본다. 겉모습은 가장 쉬운 거짓말이다. 기계음 사이로 내 심장이 한 번 더 뛰었다. 그 박동이 나에게 말했다. 유나야, 죽지 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는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듣는 게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발소리가 달랐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걸음, 그러나 신중했다. 나는 그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다.
대학 시절 도서관 복도 끝에서 늘 내게 다가오던 그 걸음소리. 신경외과 전문의 오지훈입니다. 간호사가 문을 닫고 나가자 남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차트를 넘기고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믿을 수 없는 이름을 불렀다. 유나야. 나는 움직일 수 없었지만 심장이 단번에 반응했다. 기계의 삑 소리가 미세하게 빨라졌다. 그가 놀란 듯 내 손을 바라보았다. 유나, 들리는 거야? 조심스레 물으며 내 손가락을 눌렀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미세하게 손끝을 떨었다. 그가 숨을 들이켰다. 좋아. 한 번이면 예로 알게. 두 번은 아니오. 알겠지? 기계가 짧게 반응했다. 나는 한 번 움직였다. 그는 내 눈을 보며 확신했다. 듣고 있구나. 다행이다. 유나, 지금 내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어. 나는 그냥 느낌이 그래. 그는 의사로서 그리고 옛사람으로서 내 얼굴을 읽고 있었다. 오지훈, 내가 23이던 봄 처음으로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 의대생의 낡은 가방, 내 기자, 노트, 서로의 꿈이 닮았던 시절. 하지만 아버지는 기자, 딸이 의사 만나면 감정만 남는다고 했다. 결국 우리는 헤어졌다. 그 사이 아버지는 도연을 데려왔다. 지적인 인상, 똑똑한 사람, 언론계 인맥.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방향을 정했다. 지우는 모니터를 보며 내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의식이 있다는 걸 지금은 말하지 않을게. 너한테 위험하니까. 내 남편 오늘 오전에도 병실에 와서 의료진하고 이상한 얘기했어. 보호자위원회? 그걸 언급하더라. 나는 한 번 손가락을 움직였다. 맞아. 그래, 나도 들었어. 그는 지금 내가 깨어나면 곤란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하자면 이 사고 자체가 너무 수상해. 그는 의사의 눈빛으로 내 눈동자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유나, 넌 아직 살고 있어. 이건 단순한 혼수가 아니야.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걸 나는 봤어.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눈을 감지 못하니 눈물이 그대로 흘러내렸다. 지훈이 조용히 거즈로 닦아주며 말했다. 걱정 마. 내가 널 살릴게. 그리고 진실도. 그날 이후 지훈은 매일 같은 시간에 왔다. 의료진이 모르게 내 손과 팔을 조금씩 자극했다. 그는 작은 노트에 내 반응을 기록했다. 좋아. 오늘은 왼손 반응이 조금 더 빨라. 눈동자 움직임이 일정해졌어. 그는 웃었다. 그 미소가 예전과 같았다. 나를 사람으로 보던 시절의 눈빛. 어느 날 그는 내게 물었다. 사고 전 이상한 낌새 있었지? 나는 손가락을 한 번 움직였다. 남편과 관련된 거야? 또 한 번.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역시. 그는 말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정비 내역, 보험 기록. 하나씩 봐야겠어. 하지만 내가 깨어 있다는 사실은 절대 들키면 안 돼. 그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나는 손가락을 한 번 움직였다. 알겠어. 지우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유나, 내가 의사로서 내 환자지만 지금은 그 이상이야. 널 지켜야 할 이유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묻어있던 감정이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오랜 시간 흩어졌던 믿음이 다시 내 곁에 돌아오는 듯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세상은 여전히 조용했고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내 안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가 잃었던 시간, 내 이름, 내 진심, 그걸 되찾을 사람이
내 곁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 병실 안에서 나는 듣고 그는 움직인다. 이 싸움은 이제 둘의 전쟁이 될 것이다. 오지우는 그날도 사람들 눈을 피해서 들어왔다. 낮에 한 번 회진을 돌고 갔으니 이건 공식적인 방문이 아니었다. 문이 닫히자 그는 바로 커튼을 반쯤 쳐 병실 안을 가렸다. 그리고 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듯 모니터를 한 번, 문을 한 번 훑어봤다. 오늘은 좀 진짜 얘기를 하자, 유나.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약속대로 한 번 움직여 응을 보냈다. 지우는 작은 웃음을 흘리더니 곧 얼굴을 굳혔다. 사고 관련 서류를 조금 봤어. 차 정비가 사고 나기 일주일 전이더라. 그 정비소가 내 남편 친구네. 그리고 보험은 사고 닷새 전에 증액. 이 타이밍이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지. 내 심박이 순간 치솟았다. 그는 바로 손으로 내 손등을 눌러 진정시키며 속삭였다. 진정해. 내가 흥분하면 저 밖에 간호사부터 수치 보거든. 우리 지금은 들키면 안 돼. 나는 힘을 빼고 다시 손가락을 한번 움직였다. 계속 말해. 사고만 있으면 그냥 우발로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야.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겹쳐. 내 명의로 된 재단 관련 예치금, 그거 도연 씨가 요즘 계속 언급했더라. 보호자 위원회만 열리면 내 재산권 일부를 대리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는 종이에 적어온 걸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말하는 호흡이 기자한테 설명할 때처럼 체계적이었다. 간단히 말하면 이거야. 내가 깨어 있으면 내가 서명해야 해서 불편해. 그런데 내가 의식 없으면 남편이 배우자이자 후견인으로 들어가서 내 걸 움직일 수 있어. 그 중에 내가 따로 빼둔 돈이 있는지부터 알고 싶겠지. 그가 내 눈을 똑바로 봤다. 그래서 묻는다. 너 따로 빼둔 돈 있지? 나는 손가락을 한번 움직였다. 그게 내 아버님이 준 거야? 아니면 너 스스로 모은 거야? 나는 두 번, 그리고 다시 한번 움직였다. 둘 다 있다는 뜻이었다. 지훈이 짧게 감탄했다. 역시 너답다. 예전에도 그랬지. 단단한 데서 일하면서도 위험한 건 따로 빼놨잖아. 그는 잠시 웃다가 다시 낮게 말했다. 그럼 목적이 바뀐다. 처음엔 그냥 지금이 기회다 안 깨니까 보험금 후견이었을 수 있어. 근데 내가 막아둔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아예 너를 사라지게 만들어서 그 돈까지 합처통으로 가져가고 싶었을 거야. 재단 이름으로 굴리는 돈이면 더더욱. 나는 분노에 손끝이 떨렸다. 그가 내 손을 감싸며 말했다. 이건 사랑의 문제라기보다 구조의 문제야. 내가 깨어 있으면 모두가 서윤아를 거쳐야 하고 내가 없어지면 민도연을 거치면 돼. 통로를 바꾸려는 거지. 그 말은 너무 정확해서 아프기까지 했다.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 손가락을 다시 한번 움직였다. 그러자 그가 물었다. 내가 그 돈이 있다는 걸 남편한테 말한 적이 있어? 이번엔 두 번. 절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더 위험해. 내가 얘기한 적 없는데 그가 그 돈의 존재를 알기 시작하면 어디서 정보가 새나갔지? 생각할 거거든. 아마 재단 쪽 자료에서 내 이름 본 거야. 서 이사장님이 너 믿는다고 해서 계좌 몇 개를 너 명의로 묶어뒀을 거거든. 그걸 남편이 본 순간부터 플랜이 달라졌을 거다. 지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아주 조용히 덧붙였다. 유나야, 이건 진짜 계획일 수 있어. 단순히 아내가 깨어날 가능성이 낮으니 준비한다가 아니라 아내가 깨어나면 안 되니까 빨리 법적 절차를 끝내야 한다는 쪽으로. 내 심박이 다시 빠르게 뛰었다. 위협음이 나기 직전 그는 모니터 버튼을 눌러 알람을 낮추면서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돼. 내가 깨어 있다는 걸 숨긴 채 4명의 자산이 있는 계좌를 안전한 곳으로 빼거나 최소한 당분간 대리 처리 불가 표시를 남겨야 해. 난 의사라 직접 못해. 하지만 너는 기자였잖아. 기억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명단이 있을 거야. 이름 몇 명만 떠올리면 돼. 나는 손가락을 하나, 둘, 셋, 넷, 5번에 걸쳐 천천히 움직였다. 그가 곧바로 이해했다. 5명. 회계팀 아주머니도 포함이지? 나는 한 번. 좋아. 그분은 말 잘 안 새는 분이었어. 내가 예전에 그러더라. 단순하고 깔끔해서 믿을 수 있다고. 그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내 귀 가까이로 얼굴을 가져왔다. 유나, 앞으로 내가 하는 예는 이 사람들한테 연락하겠다는 뜻으로 쓸게. 내가 병원에서 전화하면 이상하니까 내 아버님 비서통에 병원 서류를 보내는 척하면서 메시지를 섞을 거야. 환자 재산관계 서류 재확인 필요. 이 문구 보면 감이 올 거야. 너한테 허락받고 하는 거다. 나는 세게 한번 움직였다. 그건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했다. 정리하자. 첫째, 지금 내 남편의 목표는 회복 불가 판정이다. 그래야 후견이 빨라져. 둘째, 그 뒤에 숨은 진짜 목적은 내 명의로 막아놓은 돈이다. 셋째, 우리가 그 돈을 먼저 안전하게 묶으면 걔 계획은 깨진다. 넷째,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깨어있다는 사실은 절대 비밀이다. 내가 이 병실에서 들은 말들이 증거가 되려면 너 최소한 상반신은 움직이는 상태로 재판에 가야 해. 그는 의사다운 말투로 덧붙였다. 그러니까 운동 계속해야 해. 감정 폭발하면 안 되고 천천히 근육 깨워야 해. 복수는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해야 의미가 있어. 그 말이 이상하게도 나를 진정시켰다. 남편이 이 병실을 끝내는 곳으로 만들려 했다면 지우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곳으로 돌리고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이 사고는 내 입을 막으려는 장치였어. 그렇다면 나는 이 몸으로 말하겠다. 기계 수치로, 손가락으로, 나중에는 목소리로. 숨겨둔 돈이 방향을 바꿨듯이 나도 이 이야기를 그들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틀어버릴 거다. 아버지는 그날도 정장 차림이었다. 이사장 자리에서 바로 온 티가 났다. 흔들리는 걸음도 없고 냉정한 얼굴도 아니었다. 늘 그랬듯 딸 앞에서는 그냥 석건우가 아니라 아빠였다. 나는 눈을 뜰 수 없었지만 손등을 감싸는 온기로 누구인지 바로 알았다. 유나야, 아빠 왔다. 그가 한숨을 아주 깊게 쉬었다. 기계음이 일정하게 울리는 방에서 그 한숨만이 살아있는 사람의 소리였다. 도연이가 참 수고가 많다. 회사 일도 바쁠 텐데 매일 들르더라. 내가 잘 둔 남편이야. 그 말이 들어오는 순간 온몸이 서늘해졌다. 내 돈을 뺐으면서 병원비 처리한다는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을 칭찬하고 있었다. 나는 안에서 소리를 질렀다. 아빠, 그 사람 믿지 마요. 그 사람은 지금 제 숨통을 끊을 방법만 찾고 있어요. 그때 커튼 뒤에서 지훈이 살짝 손짓했다. 오늘도 그는 무척 조심스러웠다. 아버지에게 내 의식이 돌아왔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건 위험하다고 이미 몇 번이나 강조했었다. 도연이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으니 우리가 먼저 증거를 주기 전까진 아버지를 방패로 세우면 안 된다고. 아버지는 내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유나야, 재단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 몫은 그대로 있고 도연이가 요즘 외부 프로젝트 정리하겠다고 나서서 아빠로선 고맙지. 또 그 말이었다. 내 몫은 그대로 있다. 아니요, 아빠. 그 사람이 지금 제 이름으로 된 걸 어떻게 대리할지 법무팀에 물어보고 다녀요.
나는 손가락이라도 움직이고 싶었지만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일 때만큼은 들키면 안 됐다. 도연이 아버지에게 정보를 캐낼 수 있는 통로는 단 한 개뿐이니까. 아버지가 나간 뒤에야 지훈이 들어왔다. 문이 닫히자 그는 바로 목소리를 낮췄다. 오늘은 얘기 안 한 거 잘했어. 나는 손가락을 한번 움직였다. 나도 안타깝다는 뜻이었다. 아버님이 지금 민도연을 믿고 있잖아. 그 믿음이 유지되는 동안 도연이 제일 먼저 할 게 뭔지 알아? 보험사 통화 기록, 차 정비 기록, 그리고 내가 취재하던 컴퓨터를 없애는 거야. 서 이사장님 쪽에 자기가 투명하다 보여주려고. 그는 메모장을 꺼내 적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해. 너 사고 전에 조사하던 그 프로젝트. 문화재단 기금이 왜 미디어로 새는지 보던 거. 그 자료가 지금 사라졌는지부터. 나는 기자 시절 버릇대로 머릿속 폴더를 뒤졌다. 노트북 비밀번호, 회사 계정, 개인 이메일, 선악문화재단 콘텐츠 지원세 분해요. XLS 같은 파일 이름까지 어렴풋이 떠올랐다. 나는 손가락을 2번, 3번, 1번, 다시 2번 움직였다. 순서대로는 못 말해도 네 군데에 흩어져 있다는 신호였다. 회사 계정에도 있고, 직 컴퓨터에도 있고, 재단 감사팀에도 있고, 혹시 종이 서류로도? 나는 한번 재단 회계팀 아주머니가 출력해준 내역을 따로 봉투에 넣어줬었다. 이건 따님이 들고 계셔요. 다시 들어오래요 하면 곤란해요 하고. 그게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사고 당일 내가 들고 나가다가 차에서 떨어뜨린 건 아니었을까? 지훈이 말했다. 알겠어. 그럼 이렇게 할게. 아버님 비서한테 환자 재정 관련 서류 중 누락된 게 있어서 병원으로 보내달라고 해달라고 전할 거야. 의료비 서류인 줄 알면 그냥 보낼 거야. 그 안에 내가 말한 형식의 서류가 섞여 있으면 우리가 먼저 확보할 수 있어. 그는 정말 기자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감탄과 동의를 섞어 손가락을 한번 움직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아버님이 도연이가 병원비 처리한다는 말했지? 그 말이 나온 이상 도연은 재단 재정팀에서 아무 의심 없이 내역을 받아갈 수 있어. 가족이 병원비 내는 건 자연스러우니까. 그때 계좌를 같이 확인할 거야. 그러면 내 이름으로 막아둔 돈의 윤곽을 알게 되겠지. 그는 내 표정을 살피듯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안 돼. 지금 나 깨어 있어요 하면 도연은 바로 회사 법무팀이랑 움직여. 내가 깨어 있으면 도연 입장에서는 가장 귀찮은 시나리오야. 그럼 증거부터 없애고 아버님한테는 일시적인 회복이라고 말하겠지. 나는 그 장면을 떠올리기만 해도 숨이 막혔다. 내가 다시 눈을 뜨자마자 남편이 이건 기적이지만 장기적으론 전망이 불투명하다 같은 말을 꺼내는 모습. 그리고 아버지가 그 말을 믿는 모습. 결국 지금은 연기해야 했다. 멈춰있는 몸인 척. 지훈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차 정비한데 이름 기억나? 나는 손가락을 천천히 3번 움직였다. 그는 곧바로 적었다. 좋아. 그럼 그 정비소를 먼저 확인하는 걸로 변호사님께 부탁할 거야. 내 아버님 친구 중에 형사 출신 있다고 했지? 그분이 이런 계좌 추적은 훨씬 잘해. 그는 나를 향해 짧게 웃었다. 유나야, 내 아버님은 사람을 믿는 성격이고 넌 사람 말 속에서 허점을 듣는 성격이야. 이번 판은 내 말 듣는 사람이 이기는 판이야. 조금만 더 참자. 우리가 먼저 손에 쥔 다음에 보여드리자. 나는 그 말에 힘이 났다. 아버지에게 못 말하는 건 미안하지만 이번엔 내가 딸로서 아버지를 지켜야 했다. 내가 먼저 듣고 먼저 맞춰보고 완성된 퍼즐을 아버지 앞에 놓아야 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복수이자 가장 안전한 설명이었다. 그날 오후 병실 바깥이 이상하게 분주했다. VIP층은 원래 발소리를 죽이는 곳인데 굽소리가 2번, 3번 겹쳐서 들렸다. 나는 귀를 쫑긋 세웠다. 엘리베이터 열리는 소리, 간호사 목소리, 그리고 익숙한 남자의 낮은 톤. 민도현이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살짝 높은 습관적으로 문장 끝을 올리는 여자 목소리도 들렸다. 장미라였다. 여기 맞지? 위에서 말한 VIP실? 응. 조용해. 간호사실에서 안 보여. 이쪽으로 와. 그들이 문 바로 앞에서 멈추는 소리가 났다. 도연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을 살짝 닫아 복도 쪽을 막았다. 병실 문은 닫혀 있어도 소리는 다 들어왔다. 병실 안은 기계 소리뿐이라 더 잘 들렸다. 위원회 얘기했어? 했지. 의사 쪽에서 장기적으로 회복 가능성 불투명하다. 이런 식으로 보고만 올라오면 돼. 그러면 가족들이 결정해야 된다고 돌릴 수 있어. 서 이사장님이 승인해 줄까? 지금 상태에서 사위가 그렇게 판단했다 하면 거의 따라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장인어른이 날 믿어. 나는 기계에 묶인 몸으로 심장이 미친 듯 뛰는 걸 느꼈다. 도연이 지금 하려는 건 그냥 보험금 문의가 아니었다.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더는 회복이 어렵다는 문서를 받아내려는 거였다. 그게 있으면 나를 빼고 서류를 움직일 수 있었다. 재단 관련 4명의 자산도, 내가 막아둔 예치금도 환자의 이익을 위한 대리라는 말 한 줄이면 손댈 수 있었다. 미라가 낮게 웃었다. 근데 너무 티나게 서두르는 거 아니야? 사고 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환자 고통 줄이기라고 할 거야. 그 말이면 노인분들 못 막아. 다 사람 좋아 보이는 단어잖아. 아, 그렇지.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기금 안정화 쪽으로 가면 그때는 내 이름 말고 내 이름 쓰지 마. 내가 서 이사장님 옆에서 모든 게 자연스럽게 보이게 만들 테니까. 나는 그 말을 듣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전주 정비소가 번쩍 떠올랐다. 사고 나기 엿새 전 도연이 차 소리 좀 이상한데? 우리 친구가 하는 데 있는데 거기다 맡겨 하며 끌고 갔던 그곳. 그때까지는 그냥 남편이 알아서 해주네 싶었는데 지금 저 말과 붙는 순간 우연이 아니게 됐다. 사고, 추가 보험, 그리고 회복 불가 판정까지 한 번에 묶는 그림. 이건 도연이 먼저 칼을 뽑은 거였다. 내가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침대 위에서 지금도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그때 문이 또 한 번 열렸다. 이번엔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였다. 지훈이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둘의 목소리 방향을 눈으로 줬더니 내 모니터를 확인하는 척 다가와 입술만 움직였다. 들었지? 나는 손가락을 아주 살짝 한 번 움직였다. 지훈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더 이상 내 앞에서 말을 섞지 않고 곧장 문 쪽으로 가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환자분 상태 안정적입니다. 오늘은 관절 구축 방지 운동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복도에서 듣고 있던 둘에게 들으라는 소리였다. 의사가 매일 오고 있고 회복 가능성 언급할 수도 있다는 신호였다. 예상대로 복도 쪽이 잠깐 조용해졌다. 아마 둘은 눈빛을 주고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미라가 속삭였다. 회복 가능성 있대? 에이, 그건 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끝까지 가보자. 문이 완전히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지자 지훈이 다시 다가왔다. 이번엔 진짜 표정이 굳어 있었다. 이제 우리가 빨리 해야 돼. 저쪽에서 뇌사 판정위원회 여는 순간 넌 말 그대로 의사만 살아있는 사람이 돼. 법적으로 가장 약해지는 때야. 나는 2번 움직였다.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오늘 안으로 내가 팔꿈치까지 올리는 걸 기록에 남겨야 해. 간호사 오면 보여줘야 하고, 그럼 자발 운동 있음이라고 기록해. 그 한 줄이면 보호자가 마음대로 못해. 위원회 열자고 해도 우리는 추가경과 관찰로 미룰 수 있어. 그는 침대를 조금 올리고 내 어깨를 받쳐 팔꿈치 관절을 움직이게 했다. 처음엔 근육이 굳어 끊어질 듯이 아팠지만 아픔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살았다는 증거였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움직이지 않는 얼굴 안쪽으로만 힘을 몰아넣었다. 팔이 아주 조금, 진짜 한 뼘의 절반만큼 올라갔다. 기계가 내 심박이 뛴다고 울었다. 됐어. 이 정도면 돼. 지훈이 바로 호출벨을 눌러 간호사를 불렀다. 간호사가 들어오자 그는 태연하게 말했다. 환자분 오늘 자발적으로 상지 움직임 보였습니다. 기록해 두세요. 간호사가 어머, 진짜요? 하고 내 팔을 다시 살짝 들었다. 나는 방금보다 더 힘을 줘. 아주 조금 반응했다. 간호사가 감탄을 섞어 말했다. 와, 이건 희망 있겠는데요, 선생님? 그 한마디가 중요했다. 병원 기록에는 담당 간호사 확인이라는 칸이 있다. 그 칸에 오늘 날짜와 이름이 찍히면 그건 단순한 가족의 희망 섞인 주장과 달라진다. 이제 도연이 아내가 희망 없으니 위원회 열자고 했을 때 병원 쪽에서 그런데 어제 자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하고 되물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간호사가 나가자 지훈이 낮게 말했다. 이제 저쪽이 위에서 누르면 우린 의학적으로 관찰 중이라고 버틸 수 있어. 그 사이에 우린 자료 찾고 정비소 계좌 추적하고 보험 증액 이유 확인하는 거야.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덧붙였다. 유나야, 지금까지는 내가 죽은 척하고 있었잖아.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 저 사람들이 먼저 내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조금씩 보여줘야 해. 그래야 그 사람들 움직임이 기록에 남아. 기록에 남아야 나중에 법으로 쳐. 나는 3번, 한 번을 연달아 움직였다. 무섭다. 그렇지만 알겠다. 해보자는 뜻이었다. 지훈이 살짝 웃었다. 무서운 게 정상이야. 근데 너무 무서워하면 안 돼. 너는 이미 거의 이겼어. 사고 닷새 전 보험 증액이라는 카드는 거의 직행 티켓이거든. 그 말에 나는 안도와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다. 그들이 먼저 건드렸다. 그리고 그게 기록으로 남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죽은 척할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서두르는 이유가 증거가 되는 시간이었다. 밤을 골랐다. 낮엔 간호사도 많고 도연이 들를 수도 있어서였다. 지훈이 먼저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상태 변화가 있어 직접 보시는 게 좋다라고만 말했다고 했다. 아버지 걸음이 복도 끝에서부터 느껴졌다. 예전처럼 무게감 있고 단단한 발소리였는데 문 앞에선 잠깐 멈췄다. 아마도 혹시라도 나빠진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겠지. 문이 닫히자 지훈이 커튼을 쳐주었다. 이제 이 안에서 무슨 대화를 해도 밖에서는 모른다. 나는 상반신을 들어 올렸다. 며칠간 죽어라 했던 재활 덕분에 팔꿈치 힘으로 몸을 지탱하는 게 가능했다. 아버지 눈이 그 자리에서 커다란 유리마냥 깨졌다. 윤유나야? 나는 갈라진 목으로 답했다. 아빠. 그 두 글자에 아버지는 그대로 무너졌다. 의자도 찾지 못하고 침대 옆을 잡았다. 살았구나, 살아있었구나를 몇 번이나 되뇌었다. 나는 울고 싶었지만 울면 말이 흐트러진다. 오늘은 울음보다 말이 먼저였다. 내가 먼저 꺼내야 도연이 도망칠 틈이 없다. 아빠, 도연이 제가 깨어나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제가 재단 돈 움직이는 자료 모으다 사고 났다는 걸 아니까. 아버지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지훈이 뒤에서 차트 보는 척하며 말을 받았다. 회장님, 따님은 최소 3주 전부터 의식 반응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밖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남편분이 환자 상태보다 재산 문제를 먼저 거론하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다. 나는 바로 이어붙였다. 사고 닷새 전에 제 보험을 늘렸어요. 그리고 그날 브레이크 정비한 데 있잖아요. 그거 도연 친구 업체였어요. 오늘도 장미라라는 여자 데려와서 보호자 위원회 열자고 했어요. 제가 계속 이러고 있으면 본인 회사 구멍을 제 이름으로 메울 수 있으니까. 아버지 눈빛이 그제야 이사장의 눈으로 바뀌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과 분노가 동시에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그동안 그 녀석이 병원비 대신 냈다고 해서 고맙다 했는데 그 돈이 내 돈이었구나. 네. 아빠가 져주신 예치금에서 빠져나간 거였어요. 제가 막아놨던 게 버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를 빨리 법적으로 판단 불가로 만들었을 거예요. 지훈이 조용히 팩트를 더했다. 게다가 오늘 오전 남편분이 확실한 회복 징후가 있었음에도 뇌사 관련 위원회 개최를 문의했습니다. 의료적으로는 시기상조입니다. 의학 기록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의학 기록. 그 말은 법정에서도 통한다는 뜻이었다. 아버지가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다. 내가 바보였구나. 사위를 사람 하나 잘 들였다 싶었는데 바보 아니에요. 아빠처럼 믿는 사람 노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믿지 말고 잡아야 해요. 나는 숨을 고르고 본론을 던졌다. 아빠, 도연이 재단 돈이랑 미디어 합작 쪽에 끼어든 계약서들 찾아야 해요. 그 안에 아마 자기 회사나 미라 회사로 돈 빠져나간 흔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비소, 보험사, 사고 날짜 이 세 개만 붙어도 의심 충분해요. 아빠 친구들 중에 형사 출신 변호사 있잖아요. 그분 지금 불러주세요. 지금부터는 제가 회복했다는 걸 밖으로 비밀로 해야 해요. 도연이 알면 기록부터 없앨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좋다. 이건 우리 집안 문제이기도 하지만 재단 이름도 걸려 있어. 이사장 딸 사고가 보험금 사기였다고 알려지면 그놈은 끝이야. 내가 바로 사람 붙일게. 지훈이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회장님, 대외적으로는 환자가 미세 반응을 보여 추가 관찰 중이라고만 해주십시오. 아예 안 온다고 하면 남편분이 수상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소. 겉으로는 그놈 편드는 척하지. 아버지는 다시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엔 딸 손이 아니라 동업자의 손을 잡는 것처럼 단단했다. 유나야, 이제 내가 믿는 건 너뿐이다. 내가 봤다 그러면 그렇게 간다. 그놈은 내가 감옥 보낼 거다. 나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이제 판은 뒤집혔다. 내가 죽은 척하던 병실이 그들을 잡기 위한 가장 안전한 작전실이 되었다. 며칠 뒤 도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VIP룸 문을 열었다. 늘 그랬듯 향수 냄새를 묻힌 채 들어와 내 이름을 불렀다. 유나야, 나야. 이젠 보내줘야 하지 않을까? 그 목소리는 애잔한 척했지만 이미 나는 알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있는 건 내 회복이 아니라 내 서류, 내 통장, 그리고 내가 막아둔 재단 돈이었다. 나는 지훈이 남겨준 리모컨식 상승 장치를 살짝 눌러 상반신을 세웠다. 도연의 얼굴이 순간 멈췄다. 죽은 채이던 아내가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누굴 보내? 나를? 아니면 내 불법 계약을? 내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또렷했다. 도연이 입을 달싹였다. 유나야, 그게 아니라. 그때 문이 열리고 아버지와 변호사, 보험사 직원, 병원 행정실장이 차례로 들어왔다.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았다.
마치 이사회의 의장처럼. 민도연 씨, 변호사가 서류철을 펴들었다. 사고 닷새 전 아내 명의 생명보험을 5억 증액. 기존 계약과 합해 15억. 같은 날 차량 브레이크 정비업체에 당신 회사 프로젝트 입금 계좌와 동일한 계좌로 3천만 원 이체. 이 둘이 우연이라고 설명하시죠. 도연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건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가족을 위한 준비를. 지훈이 바로 받아쳤다.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 높다고 기록해뒀습니다. 오늘도 상지 운동 확인했고요. 의료 기록에는 남편분의 요청이 부적절했다고 남길 겁니다. 보험사 직원이 덧붙였다. 사고 직전 대형 증액은 통상 사기 심사 대상입니다. 오늘 확인차 동행한 겁니다. 이제 도연의 시선이 내게 향했다. 마지막 기대를 거는 눈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민도연 씨, 지금까지 한 번도 부탁 안 했는데 이번엔 할게요. 내 인생에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내가 깨어 있었다는 거 다 들었어요. 미라하고 한 말도.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순간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사위, 아니지 민도연 씨. 이 사람이 죽으면 편해진다 했지? 내가 그 말 한 간병인에게 다 들었네. 내 딸을 장부 맞추는 도구로 봤다면 이젠 법이 자네를 볼 거야. 문 밖에서 대기하던 수사관 둘이 들어왔다. 소환 통보를 위한 임의동행이었지만 상황은 이미 구속 직전과 다름없었다. 도연이 마지막으로 버텼다. 장미라가 시켰어요. 난 그냥. 그러나 아버지는 단호했다. 공범이면 같이 묶일 뿐이야. 그날 저녁 미라 역시 허위 용역 계약서와 보험 사기 공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나는 긴 숨을 내쉬었다. 몸에서 힘이 풀리자 지훈이 침대를 다시 설정해줬다. 끝났어. 그가 말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나는 창밖을 봤다. 강남 야경 대신 병원 옥상이 보이는 초라한 창이었지만 내 눈에는 하나의 통로처럼 보였다. 이제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며칠 뒤 나는 재활병동으로 옮겨져 걷는 연습을 시작했다. 첫 발을 뗄 때 아버지가 옆에서 말했다. 유나야, 이번엔 내가 재단해라. 나는 사람을 너무 믿는다. 넌 안 믿잖아. 그게 이사장에겐 필요해. 믿는 건 믿고 가려낼 건 가려낼 거예요. 이제는. 나는 워커를 밀며 대답했다. 복도 끝에서 지훈이 웃었다. 기자 감 복귀하는 건 시간 문제네. 당연하지. 우리 이름 팔아먹은 프로젝트들 전부 까야지. 배신은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지만 귀와 머리를 완전히 깨웠다. 이제 나는 누가 속삭이는지, 어떤 돈이 흐르는지, 누가 아버지를 이용하려 드는지 전부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이제는 옆에서 같이 들어줄 사람도 있다. 나는 생각했다. 같은 사고라도 결말은 다르게 쓴다. 이번엔 내가 쓴다. 내가 살아있는 목소리로.